중요한 손님들 오니까 수준 떨어지게 집에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시간 좀 때우다 와. 저는 하버드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촉망받던 분석가였습니다. 이서연. 업계에서는 써니 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지요. 그런 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한남동 아파트 부모님께서 평생 모아 남겨주신 이 집 거실에서 제 남편은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손님들 오니까 수준 떨어지게 집에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시간 좀 때우다 와.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제가 밤을 새워 작성한 보고서로 승진하고 제 이름으로 물려받은 집에 시댁 식구들을 데려와 상전 노릇을 하던 남자가 저보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직전 남편의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인생을 얼마나 치밀하게 도둑질해 왔는지를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을 도둑질한 기생충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써니 리가 어떻게 다시 태양처럼 떠오르는지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강진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월스트리트의 찬란한 커리어를 버리고 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 천재성을 갈취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지요. 5년 동안 저는 전업주부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조 단위의 해외 수주 전략, 복잡한 재무 분석, 심지어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남편은 그것들로 회사의 보석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고 저는 푼돈 같은 생활비로 연명하는 사회적 감각 없는 주부로 전락했습니다. 저녁 9시 강진혁이 퇴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거 좀 봐줘. 내일 아침까지 필요한 건데.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서류들을 집어들었지요. JS건설의 베트남 하노이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예상 투자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해외 수주 건이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니 기본적인 시장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초 데이터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지. 넌 그런 거 잘하잖아. 나는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잘게. 그리고는 정말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작은 서재로 향했지요. 아니, 서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다용도실 한켠의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은 거기뿐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켜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최근 5년간 추이, 하노이 지역의 인구 유입 통계, 경쟁사들의 진출 현황, 환율 변동성까지.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단련된 이 습관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지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마시고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무 모델링, 리스크 분석, 투자 대비 수익률 시뮬레이션까지. 50페이지 분량의 전략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남편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보고서를 출력해서 깔끔하게 제본했지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상차림이 부실하면 바로 핀잔을 주셨으니까요. 다 됐어?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네, 재무 모델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3페이지 보시면 핵심 요약이 있고 뒤에는 세부 데이터 첨부했어요. 특히 15페이지 환율 해지 전략 부분은 꼭 검토하세요. 남편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가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 이거면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도 문제 없겠어. 그리고는 가방에 보고서를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지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이 일이 벌써 몇 번째였을까요? JS건설의 주요 프로젝트마다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재개발, 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 인천 송도 물류센터까지 남편이 회사의 보석이라 불리며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전략들 덕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발표 대박 났어. 상무님이 칭찬 엄청 하셨어. 근데 저녁에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칭찬은 남편이 받고 회식도 남편이 가고 저는 여기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저녁을 차려드리겠지요. 저녁 7시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내일 점심은 좀 신경 써서 차려. 채린이가 친구들 데려온다잖아. 시누이 강채린.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오빠 덕에 빌부터 사는 그 사람을 위해 제가 점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집에서요. 네, 어머님. 저는 작게 대답하고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썼던 커피 잔이 놓여 있었지요. 립스틱 자국도 없는 텅 빈 하얀 머그컵. 마치 제 인생처럼요. 밤 11시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내일 아침 식사 재료까지 준비해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상무님이 다음 프로젝트도 나한테 맡기고 싶대.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또 꺼냈습니다. 이번엔 싱가포르 건인데 다음 주까지 검토 좀 해줘. 내가 하면 확실하니까.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샤워하러 들어가 버렸지요. 저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니, 다용도실 한켠으로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강진혁의 무료 브레인으로만 존재하는 이 삶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누이 강채린이었지요. 엄마 이거 봐. 언니 옷장에 샤넬 재킷 있더라. 진짜 예쁘지 않아? 거실로 들어서니 채린이 소파에 앉아 제 옷장에서 가져온 샤넬 재킷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시절 제 첫 보너스로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재킷이었지요. 채린아, 그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아니, 옷 한 벌 가지고 그래. 채린이가 면접 볼 때 입어야 한다잖아. 어차피 넌 집에만 있으면서 그런 옷 언제 입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면접이라고요? 시누이는 32의 나이에 변변한 경력 하나 없이 이 집에 얹혀 살면서 오빠 덕에 대기업 낙하산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라는 게 전부 제 옷을 빌려 입고 SNS에 올리는 것뿐이었지요. 체리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각도를 바꿔가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지요. 해시태그도 야무지게 달면서요. 해시태그 능력 있는 오빠 덕분 해시태그 감사한 일상 해시태그 샤넬.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점심은 뭐 해줄 건데? 채린이가 친구들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푸짐하게 준비해야지. 파스타도 좋고 샐러드도 만들어.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할게요.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파스타 면을 삶고 새우와 야채를 손질하고 샐러드를 만들었지요. 시어머니와 체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하는 동안 그들은 편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체린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 거실로 들어왔고 체리는 자랑스럽게 집안을 구경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능력자라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한남동이야, 한남동. 여기 집값이 얼마인지 알아? 저는 주방에서 파스타를 접시에 담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께서 평생 모아 제게 남겨주신 집인데 체리는 마치 오빠 덕분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차려내자 체린의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언니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완전 레스토랑급인데요. 체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올케가 원래 살림 잘해. 오빠가 복 터진 거지 뭐. 저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살림을 잘한다고요?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수억 단위 프로젝트를 분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림 잘하는 올케로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체리는 친구들과 함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웃음소리와 함께 나온 체리는 제 명품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얘네들한테 가방 좀 보여줬어. 괜찮지? 괜찮냐고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방에 들어가서 제 물건을 마음대로 꺼내놓고 이제 와서 괜찮냐고 묻는 겁니다. 체린의 친구 중 한 명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예요? 버킨백이잖아요. 이거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체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오빠가 잘 나가서 이런 것도 사주고 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방은 남편이 사준 게 아니라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때 제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체리나, 그건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오빠가 사준 게 아니라. 체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드셨습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야? 어차피 한 집안 식구끼리 내 거가 어딨어? 체린이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게 놔둬.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제 가방들을 들고 친구들과 거실로 나가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장에서 꺼낸 제 옷, 제 가방, 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서 SNS에 올릴 사진을 찍고 있었지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체린의 친구들은 그때쯤 돌아갔고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체린과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체린이가 제 물건들을 너무 자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동생 좀 도와주면 어때? 체린이 취직하면 너도 좋잖아. 집안 식구끼리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그래. 어차피 넌 꾸미고 다닐 일도 없으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체리는 또다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루이비통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나온 체리는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우리 체린이 진짜 예쁘다. 명품이 잘 어울려. 며느리는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체린이가 입고 다니는 게 낫지.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옷장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절 하나하나 모았던 것들이 이제는 시누이의 SNS 인증샷 소품이 되어 있었지요.
밤 10시 저는 작은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이 또 내일까지 검토해달라며 던져놓은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지요.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이번에도 기초 데이터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에서 제 천재성을 갈취당하며 제 과거까지 빼앗기는 이 삶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르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지요. 더 신중하고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유니언 캐피털이랑 합작 프로젝트 건으로 저녁에 만찬이 있어. 회사 임원들이랑 상대 측 핵심 인사들이 다 온대. 이번 것만 잘 되면 내가 차장 승진은 확정이야. 저는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집이 한남동이잖아. 위치도 좋고 집도 괜찮으니까 회사에서 여기서 하자고 했어. 너 오늘 집 정리 좀 확실히 해놔. 그리고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녁 7시쯤부터 손님들 오실 건데 너는 그 시간에 집에 없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자리잖아. 너도 알다시피 넌 사회생활 안 한 지 오래됐고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잘 모를 거 아냐. 괜히 실수해서 분위기 이상해지면 곤란하잖아.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의 모든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전략을 짜주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사회생활을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보, 제가 그동안 당신 일 도와준 거 알잖아요.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보고서 쓰는 거랑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너 하버드 나왔다고 해도 이제 전업주부로 산 지가 얼마인데. 솔직히 말하면 수준 차이가 좀 있잖아. 수준 차이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마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저녁 때 어디 카페 가서 시간 좀 때우다 와. 10시쯤 되면 다 끝날 거야. 그때 들어오면 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랑 채린이는 집에 있을 거야. 손님들 오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하니까. 너만 없으면 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채린은 있어도 되는데 정작 이 집 주인인 저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이 집에서요. 오후 내내 저는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며 이따금 지시를 하셨지요. 며느리, 저기 먼지 좀 더 닦아. 그리고 화장실 수건도 새 걸로 갈아놔. 체리는 제 방에서 또 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입을 옷을 고르는 모양이었지요. 언니, 저녁에 입을 원피스 좀 빌려줘. 오빠 회사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야 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해도 가져갈 거니까요. 저녁 6시, 저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기 전 남편의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지요. 무심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체린 입사 지원 포트폴리오 최종.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주 남편에게서 받아 작성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음 프로젝트 준비용이라며 검토해 달라던 그 보고서였지요. 다만 작성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채린이라고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제가 분석한 시장 조사, 제가 만든 재무 모델링, 제가 작성한 리스크 분석까지 모든 것이 채린의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본 전략안은 JS건설 입사 지원자 강채린이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독자적으로요? 채린은 엑셀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조단위 프로젝트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서를 닫고 다른 폴더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검토 좀 해달라며 던져줬던 그 서류들이 전부 채린의 입사 포트폴리오로 재가공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아직도 안 나갔어? 손님들 곧 온다는데 빨리 나가야지.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채린은 거실에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채린은 제 옷을 입고 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7시 정각에 손님들 도착. 그때까지 꼭 나가 있어. 중요한 손님들이니까 수준 떨어지게 집에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시간 좀 때우다 와. 수준 떨어지게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의 뇌 역할을 해주고 그 덕분에 남편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저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쓴 보고서를 신우이의 이름으로 갈아치워 낙하산 입사를 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제 커리어를, 제 정체성까지 도둑질하려는 겁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 1층 로비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안나 회장. 유니언 캐피털의 회장이자 제가 월스트리트 시절 가장 존경했던 멘토였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써니, 이게 얼마만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JS건설과의 만찬 계획 있으시죠? 제가 그 자리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 통화를 마친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조안나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지요.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제게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써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대충 짐작이가. 오늘 저녁 7시 JS건설. 강진혁 팀장 자택에서 만찬이라고 했지? 내가 직접 가마. 그리고 너도 와.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릿속이 차분했지요. 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양평에 있는 부모님의 별장이었지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별장은 예상대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달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2층 드레스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일하던 시절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지요. 검은색 맞춤 정장, 흰색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하버드 졸업식 때 선물해 주신 진주 목걸이.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었습니다. 5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이었지만 여전히 제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서연이 아닌 써니 리의 모습이었지요. 저는 다시 한남동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자 조안나 회장님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회장님께서 우아하게 내리셨지요. 써니 정말 오랜만이네. 여전히 아름답구나. 회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에 5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순간적으로 밀려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내가 전화로 말해준 내용 정말 흥미롭더구나. JS건설 강진혁 팀장의 여동생이 내 이름으로 작성된 전략안을 자기 포트폴리오로 쓴다는 거. 그리고 그 전략안이 사실은 내가 쓴 거라는 것도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원본 파일들, 작성 날짜, 그리고 남편의 노트북에서 캡처한 화면들까지요. 강채리는 이 전략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회장님은 USB를 받아들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아. 그럼 올라가 볼까? 내 남편이 준비한 만찬이 어떤지 구경 좀 해야겠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지요. 써니, 긴장하지 마. 넌 이미 이겼어. 내가 누구인지만 보여주면 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회장님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모습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우아하게 웃으셨습니다. 강 팀장, 이분을 소개하지. 유니언 캐피털 아시아 지역 전 수석 분석가였던 써니리야.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이기도 하고. 오늘 특별히 내가 모시고 왔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채린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업계에서는 써니 리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회장님과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JS건설 상무와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체리는 소파 구석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회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 팀장, 오늘 만찬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팀장 쪽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남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전략안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혹시 여동생분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도 함께 볼 수 있을까? 입사 지원자라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우수 인재는 항상 환영하거든.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그건 아직 준비 중이라서. 회장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가져오신 거 있으면 지금 바로 봐도 돼요. 써니,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자카르타 프로젝트 전략안이라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잘 알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JS건설 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남편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우아하게 와인 잔을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만찬 전에 강채린 씨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우수한 인재라면 우리 유니언 캐피털에서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회장님. 그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회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강 팀장.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업계 전문가시니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채린 씨, 준비하신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채린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채린의 팔을 툭툭 치며 속삭였지만 채린은 그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프로젝트라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써니. 그 프로젝트 말이야. 채린 씨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했다는 그 전략안 말이지. 채린 씨, 간단하게라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의 최근 5년 트렌드라든가 인구 유입 통계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요. 채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요. 그게 자카르타는 JS건설 상무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채린 씨, 그 전략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꼽은 게 뭐였죠? 환율 변동성이었나요? 아니면 정치적 불안정성이었나요? 채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지요. 회장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더 쉬운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전략 안에서 제시한 투자 대비 수익률 시뮬레이션, 어떤 모델을 사용하셨나요? NPV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IRR 방식이었나요? 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녀는 그 보고서를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JS건설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채린을 쳐다봤지만 채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써니,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좀 해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총 투자 규모 2조 5천억 원 규모의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핵심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죠. 최근 5년간 자카르타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연평균 15% 상승했고 인구 유입은 연간 2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환율 변동성입니다. 최근 3년간 대미달러 대비 연평균 8%의 변동폭을 보였고 이는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환율 해지 전략이 필수적이며 저는 선물한 계약과 통화 스왑을 조합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JS건설 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IRR 기준 연 12.5%입니다. 다만 이는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했을 때의 보수적 추정치이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5%까지 가능합니다. 세부 계산 과정은 34페이지 재무 모델링 섹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JS건설 상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강 팀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동생분의 포트폴리오라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팀장 부인이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써니한테 받은 자료가 있어요. 이 전략안의 원본 파일 작성 기록입니다.
작성자는 이서연, 작성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새벽 3시 42분이네요. 그리고 이 파일이 강채린 씨 이름으로 바뀐 건 그 다음날 오후입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5년간 강 팀장이 발표한 주요 프로젝트 보고서들 모두 같은 IP 주소에서 작성되었더군요. 강 팀장 댁 와이파이 주소요. 그런데 작성 시간은 대부분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예요. 강 팀장, 그 시간에 혼자 작업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도와준 건가요? JS건설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팀장,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무 대필은 회사 윤리 강령 위반이고 여동생 입사를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건 범죄 행위입니다. 당장 설명하십시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제 이름을 지우고 제 능력을 갈취하고 저를 수준 낮은 전업주부로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써니, 오랜만에 내 실력을 보니까 반갑구나. 역시 내가 아끼던 제자답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팀장, 유니언 캐피털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파트너와는 협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JS건설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남편과 채린, 시어머니만 거실에 남아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저를 남편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진혁 씨, 이제 그만 놔주세요. 당신은 5년 동안 충분히 제 인생을 썼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써니, 오늘 정말 잘했어. 그런데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빼앗긴 것들을 돌려받고 싶어요.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법무팀 변호사를 만나. 준비할 게 많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니언 캐피털 본사 법무팀을 찾아갔습니다. 강승우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지요. 이서연 씨, 증거 자료가 매우 탄탄하네요. 남편분의 노트북에서 캡처한 파일 작성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그리고 회사 내부 보고서와의 대조까지. 이 정도면 업무 대필과 지적 재산권 침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여동생분의 입사 포트폴리오 조작 건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JS건설 인사팀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즉각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리고 강진혁 씨의 경우 회사 윤리 강령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5년간의 업무 대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봉 수준의 컨설팅 비용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최소 5억에서 최대 10억 원 수준의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JS건설 감사팀으로 모든 증거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의 양평 별장에 머물렀지요. 핸드폰에는 남편의 전화와 문자가 끊임없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남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엄마랑 채린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라고요? 5년 동안 제 영혼을 갉아먹으면서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서요. 일주일 후 JS건설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진혁은 업무 대필 및 인사비리 연루로 즉각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 결과 그가 발표한 주요 프로젝트 보고서 대부분이 타인의 작성물임이 밝혀졌고 이는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판단되었지요. 강채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저는 선처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도용해 얻으려 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으니까요. 업계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JS건설 강진혁 팀장이 아내의 뇌를 5년 동안 훔쳐 써왔다는 이야기가 건설업계 전체에 퍼졌지요. 그리고 그 아내가 바로 월스트리트 출신의 천재 분석가 써니 리였다는 사실도 함께요. 남편은 재취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느 회사도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 하지 않았지요.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좀 선처해줘. 진혁이가 지금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채린이는 경찰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5년 동안 무너져 있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셨잖아요. 제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집에서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심지어 저보고 수준 떨어진다며 내쫓으려 했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심했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우리가 한 가족 아니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서로에게 이런 짓을 하나요? 저는 이제 그 가족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승우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남동 아파트는 제 명의이니 즉각 명도 요청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사유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아파트 명도도 일주일 내로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한남동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채린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집행관이 명도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주택은 이서연 씨의 단독 명의의 재산입니다. 3일 이내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도 없는 너한테 나밖에 없잖아. 우리가 그래도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진혁 씨, 틀렸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온전한 나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은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약점을 이용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죠. 그리고 5년 동안 제 인생을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5년간의 업무 대필에 대한 정당한 대가 8억 원을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8억? 그런 돈 어디서 구해? 우리 집안 완전히 망하라는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제 등에 엎여 살던 기생충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파트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이 집은 곧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떵떵거리던 기생충들은 이제 갈 곳이 없겠지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등쳐먹다가 집안 말아먹은 노파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군요. 체리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도 사문서 위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양평 별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회장님의 문자가 와 있었지요. 써니, 준비됐으면 다음 주에 사무실로 나와. 내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회장님. 곧 뵙겠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강승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홀로 앉아 있었지요.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강진혁 씨, 원고 측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8억 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금액은 너무 과도합니다. 저는 지금 실직 상태이고 그런 돈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를 보니 강진혁 씨는 지난 5년간 배우자가 작성한 업무 보고서로 승진하고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한데요. 또한 여동생의 입사 포트폴리오 조작에도 직접 관여했고요.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강승우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지난 5년간 총 3억 원 상당의 성과급과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원고가 작성한 보고서의 직접적 결과물입니다. 또한 원고의 전문성을 시간당 컨설팅 비용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50만 원 수준이며 5년간 총 작업 시간을 계산하면 8억 원은 오히려 보수적인 청구액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부부였습니다. 부부끼리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착취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5년 동안 무급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결과물을 마치 당신 능력인 것처럼 포장해서 승진했죠. 심지어 제가 쓴 보고서를 여동생 이름으로 바꿔서 입사비리까지 저질렀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배우자 간 협력과 일방적 착취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정리하며 선고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과 손해배상금 8억 원, 총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한남동 소재 아파트는 원고의 단독 재산이므로 피고 측은 즉시 명도할 것을 명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판장님, 10억 원은 제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피고가 감수해야 할 결과입니다. 타인의 노동을 착취한 대가이니까요.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쫓아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생각해봐. 10억 원은 내가 죽어도 못 갚아. 좀 줄여줄 수는 없어. 우리 그래도 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강진혁 씨, 당신은 제게 부모님도 없는 너한테는 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 말로 저를 고립시키고 이용했어요. 이제 당신이 그 고립을 느껴보세요.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2주 후 한남동 아파트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진혁과 시어머니 체리는 짐을 싸서 나갔지요. 저는 그날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제가 하녀처럼 일하던 이 공간이 이제야 다시 제 집이 되었습니다.
청소업체를 불러 집안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체린의 흔적을 모두 지웠지요. 그리고 제 물건들을 양평 별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녁 무렵 정리를 마친 거실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한남동의 야경이 펼쳐졌지요. 부모님께서 이 전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났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인에게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서연아, JS건설이 유니언 캐피털과의 합작건 무산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대. 주가도 폭락했고 강진혁 전 팀장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났다더라.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JS건설의 몰락은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직원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가였지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업계 지인이었습니다. 써니, 강진혁이 구직 활동 중인데 아무 데서도 안 뽑는다더라. 완전히 나락갔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제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그 자리를 경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거리에서 강진혁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그가 다시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해줄 말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강승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 씨, 피고 측에서 10억 원 지급을 위해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피고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서 회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받겠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한 달 후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강진혁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강채리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더군요.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제 자리를 찾았어요. 저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이제 온전히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첫 출근을 위해 정장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검은색 맞춤 정장과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진주 목걸이. 거울 앞에 서서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유니언 캐피털 아시아 총괄 대표로서의 첫날. 5년 만에 돌아가는 제자리.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써니 리로서의 살. 이제 이 모든 것이 다시 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제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지요. 1년 후 저는 유니언 캐피털 서울 오피스 최상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아시아 총괄 대표로서의 첫 해는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경제지와 업계 신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면을 펼쳤습니다. 유니언 캐피털 아시아 시장 공략 성공. 써니 리 대표의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이 보였지요. 비서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3시에 초청 강연 일정 있으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리어 단절과 재기였지요. 오후 3시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제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제 능력을 갈취당하며 제 정체성마저 빼앗긴 채 살았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다만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퇴근 후 한남동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이 집은 이제 완전히 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시절의 트로피들과 상패들이 거실 한쪽을 채우고 있었지요. 샴페인을 한 잔 따라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수준 떨어진다는 말을 들으며 쫓겨났었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금융인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안나 회장님이었습니다. 써니, 1년 동안 정말 잘했어. 다음 달 뉴욕 본사 이사회에서 내 성과를 발표할 거야. 자랑스럽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 온전히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당신의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기까지 감성 라디오와 함께 오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용한 응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